야담우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이 사람 허리까지 쌓이던 강원도 정선의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 주막에서는 매일 밤 똑같은 이야기가 오갔지요. 저 집 사내 말이야. 쥐가 나오면 장독대 뒤로 숨는다더라. 한 사내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가를 가긴 가네? 옆 사람이 비웃으며 대꾸했지요. 아니지. 누가 시집을 가겠어. 불쌍해서겠지.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무진이었지요. 정선의 한 마을에 연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3의 연화는 한때 양반 가문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은 몰락했지요. 병든 어머니와 10살 동생을 홀로 부양하며 연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장독대를 열고 장작불을 지피며 혹독한 겨울을 버텼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웠지만 가장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요. 그 무렵 고을 이방 한익성이라는 자가 연화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혼인만 해주면 어머니 약값을 대주겠다며 회유했고 거절하면 세금 명목으로 땅을 빼앗겠다 협박했지요. 연화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익성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고 연화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지요.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비웃음당하는 사내에게 혼인을 청하기로 말이지요. 나무꾼 무진이요. 쥐가 나오면 장독대 뒤로 숨는 그 사람 말입니까? 주막 여인들은 조롱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겁쟁이 남편이라도 한익성보다는 낫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눈 내리는 날, 연화는 산길에서 무진을 만났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무진은 놀라 도끼를 떨어뜨렸지요. 제가요? 소문을 모르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진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혼인이 정해졌지요. 소박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무진의 집은 허름했지만 깨끗했지요. 연화는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왔고 무진은 말없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첫날 밤 헛간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무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끼를 떨어뜨렸지요. 부인, 쥐요. 저건 사람을 물어뜯는 짐승이요. 며칠 뒤 장독대에서 또 쥐가 나왔습니다. 무진은 비명을 지르며 장독대 뒤로 숨었지요. 연화가 빗자루를 들고 쥐를 쫓았습니다. 무진은 장독대 뒤에서 고개만 삐죽 내민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지요. 어느 날 주막에서 무진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속에 쥐가 그려져 있었지요. 무진은 그림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 술을 쏟았습니다. 저게 그림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나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주막에서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저런 사내한테 시집가서 후회하겠지. 누군가 말했지요. 밤에 쥐 나오면 누가 잡겠어. 또 다른 이가 낄낄거렸습니다. 길에서 무진을 마주친 아이들은 쥐 흉내를 내며 놀렸지요. 찍찍 무진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진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장작은 반듯하게 쪼개져 있었고 눈 쌓인 밤에도 불씨는 한 번도 꺼지지 않았지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마당에는 항상 깨끗하게 쌓인 눈이 있었고 물독에는 얼지 않게 천을 덮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우연히 무진이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끼를 쥘 때만큼은 손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각도, 그 속도, 그 정확함. 한 번의 도끼질의 통나무가 정확히 둘로 갈라졌고 자른 면은 마치 칼로 벤 듯 매끄러웠습니다. 연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지요. 무진에게는 분명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진은 말이 없었지만 세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하면 약초를 구해왔고 동생이 추워하면 장작을 더 쌓았으며 연화가 힘들어하면 물을 떠다 놓았지요. 어느 날 연화가 눈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무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연화의 팔을 잡았지요. 그 속도, 그 정확함. 연화는 무진을 바라보았지만 무진은 이내 손을 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어느 날 헛간에서 쥐가 나왔습니다. 무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문은 정확히 닫혀 있었지요. 마치 계산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심했지요. 약초가 떨어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연화는 한숨을 쉬며 다시 누우려 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무진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연화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로 무진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있었지요. 새벽녘 무진이 돌아왔습니다. 옷은 눈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은 얼어붙어 있었지요. 하지만 무진의 품에는 약초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부엌에 약초를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누웠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연화 역시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화가 무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이 미끄러져 녹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마루에 누워있던 무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바닥에 닿기 직전 무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눈도 뜨지 않은 채로 말이지요. 찰칵. 그릇이 무진의 손에 정확히 잡혔습니다. 연화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서방님, 방금 눈을 감고 그릇을 잡으셨습니까? 무진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릇이 그냥 손에 와서 박혔나 봐요. 헤헤, 운이 좋네. 무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보았습니다. 그릇을 잡는 순간 무진의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말이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떨어지는 그릇을 눈 감고 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연화의 가슴 속에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갔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의 장독대가 열리고 곡식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지요. 사람들은 도적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마당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그림자가 장독대로 다가가고 있었지요. 연화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진이었지요. 무진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적의 뒤로 다가가 손목을 잡았지요. 비틀림 하나 도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진은 도적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이었지요. 굶주린 얼굴이었습니다. 무진은 한숨을 쉬더니 장독대를 여러 곡식을 담아 도적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짓으로 가라고 했지요. 도적은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무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무진의 움직임, 무진의 선택, 무진의 침묵.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 사내는 힘을 가졌지만 힘을 쓰지 않으려 하고 도울 수 있지만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강하지만 약한 척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화가 어머니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지요. 연화야, 무진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연화는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에 무진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 밤마다 산에 올라가 약초를 구해 오더구나. 눈보라가 쳐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 연화는 놀랐지요. 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단다. 무언가 큰 슬픔을 품고 사는 사람의 눈이야. 하지만 그 슬픔이 사람을 미워하는 쪽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쪽으로 자리 잡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연화야.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어머니는 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우물가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7살 남자아이가 우물 난간에 올라가 놀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우물 안으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지요. 아이고 철수야, 아이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무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지요. 2걸음, 아니 1걸음 반 만에 우물가에 닿았고 한 손으로 아이의 옷깃을 정확히 낚아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거리 계산이었습니다. 아이는 무진의 품에 안전하게 안겼지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무진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누군가 중얼거렸지요. 방금 저 손놀림 봤어. 다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눈이 안 보였는데 정확히 잡았잖아. 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아이를 내려놓고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네. 그 애가 제 품으로 굴러와서. 헤헤. 무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서워. 우물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 무진은 우물에서 멀찍이 물러나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진 씨, 제 아들 목숨 구해 주셔서요.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웃으며 흩어졌지요. 그래도 겁쟁이 만석이잖아. 운이 좋았나 봐.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진의 움직임은 계산되어 있었고 그 속도는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무진이 사람들 앞에서 필사적으로 바보 연기를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익성은 연화의 혼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겁쟁이 나무꾼 따위와 혼인을. 그는 세금을 명목으로 무진의 집을 압박하기 시작했지요. 장작 판매에도 세금을 매겼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그날 한익성은 우물과 소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떨어지고 무진이 구하는 순간을 보았지요. 한익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움직임 너무 빨랐어. 저놈 진짜 겁쟁이가 맞나? 하지만 곧 무진이 우물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익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내가 너무 의심했나. 바보 연기가 과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무진이 산에 간 사이 한익성이 찾아왔습니다.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쥐나 잡고 있지 않느냐? 한익성은 비웃으며 말했지요. 저런 남자 뒤에 숨는 게 편하냐? 밤에 무서워서 불도 못 끄는 놈 말이야.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익성은 상납금을 2배로 올렸고 연화에게 다가섰습니다. 이런 인생 살 바에야 내 첩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때 무진이 돌아왔지요. 한익성은 무진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습니다. 오, 바보 서방 왔구만. 부인 잘 지키고 있나? 무진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지요. 한익성은 한참을 무진을 노려보다가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증거가 없어. 한익성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래서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서 무진이 상납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익성의 하졸이 일부러 술잔을 떨어뜨렸지요. 무진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여 술잔을 받았습니다. 순간 주막이 조용해졌지요. 무진은 화들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졸들은 비웃으며 나갔지만 연화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묵묵히 세금을 냈습니다. 연화는 참았지만 분노가 쌓여갔지요. 어느 날 밤 연화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진이 없었지요.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무진을 찾아 나섰지요. 눈 쌓인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무진은 산속 깊은 곳 작은 터에서 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검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은 없었지요. 나무 막대기로 허공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달빛 아래 무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조차 검을 휘두르는 무인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무진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듯 허공을 향해 검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에서 연화는 깊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무진이 단순한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지요. 이 산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으며 그 무언가는 아주 무거운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며칠 뒤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화롯불 앞에 무진과 연화가 마주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와 동생은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타닥타닥 굴씨가 튀는 소리만 들렸지요.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무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지요. 한양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진은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칼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연화는 놀라지 않았지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칼을 들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제가 막으려 해도 칼은 늘 피를 불렀지요. 무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칼을 버렸습니다.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그때는 저도 비슷한 일을. 무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들은 얘긴데요. 무진은 급히 말을 정정했지요. 연화는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은 불속을 응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무진의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쥐를 무서워하는 척 하십니까? 무진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요. 겁쟁이는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요. 연화는 무진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지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서방님이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진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말을 이었지요. 힘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 화가 나도 참는 것. 그게 진짜 용기 아니겠습니까? 무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것을 연화는 이해하고 있었지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두 사람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신뢰가 생겨났지요. 어느 눈 내리는 밤 주막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익성의 하졸들이 빚을 못 갚은 농부를 끌어냈지요. 매질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가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무진이 처음으로 연화 앞을 가로막았지요. 부인, 오늘은 제가 먼저 가겠소. 무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무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사이 무진은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만두시오. 하졸들이 웃었지요. 쥐도 무서워하는 겁쟁이가 무얼 할 수 있나?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끼를 들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요. 하졸 하나가 무진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무진의 손이 움직였지요. 도끼가 아닌 맨손으로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림 하나, 하졸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지요. 사람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무진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빨랐으며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수천 번 해온 움직임처럼 자연스러웠지요. 3명의 하졸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무진은 도끼 자루로 하나하나 쓰러뜨렸지요. 첫 번째 하졸의 다리를 쳤고, 두 번째 하졸의 팔을 비틀었으며, 세 번째 하졸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뼈는 부러졌지만 피는 최소였지요. 모든 움직임은 정확하게 급소를 피해갔고 쓰러뜨리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정말 겁쟁이 무진이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쥐 한 마리에도 도망치던 그 사내가 어찌 저런 무술을 펼칠 수 있단 말이오?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감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익성이 직접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감히 관의 하인을 때렸느냐? 무진은 도끼를 내려놓았지요. 더 이상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소. 한익성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무진은 피했지만 반격하지 않았지요.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무진, 하지만 무진은 여전히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익성의 칼이 무진이 아닌 연화를 향했습니다. 내가 날 거절했으니 내가 죽어라. 칼날이 빛을 반사하며 연화에게 다가왔지요. 그 순간 무진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칼자루를 감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지요. 연화는 무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도망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순간 무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무진의 눈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무진은 허리춤에서 낡은 칼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소. 무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지요.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녹슬고 낡았지만 그 칼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했지요. 무진이 칼을 든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겁쟁이 나무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쳤던 무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익성의 칼이 부러졌고 그의 팔이 베었지요. 하지만 목숨은 살았습니다. 무진의 칼은 사람을 베지 않고 죄만을 꺾었습니다. 한익성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검술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무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때 궁궐을 지키던 무관이었고 간신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지요. 칼을 들 때마다 사람이 죽었기에 칼을 버리고 산으로 숨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쥐가 무서운 게 아니었소. 다시 칼을 들까봐 무서웠소. 무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무진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칼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 했던 거군요. 관군이 도착했고 한익성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무진의 누명도 벗겨졌지요. 관에서는 복직을 권했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무꾼으로 살겠습니다. 눈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도끼를 메고 앞서 걸었고 연화는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눈발 속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만이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